안녕하세요. 벌써 6월이네요. 여러분들 얼굴 볼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떤 반은 내일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의 여행, 교과서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여기를 선생님과 정리를 할 건데요. 교과서와 학습지 필요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교과서와 학습지 여기를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세 번째 132페이지 보시면 광합성에 필요한 물의 여행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광합성 끝부분은 계속 반복이고 끝까지 배우면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쉽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건데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합성에 필요한 물의 여행이기 때문에 광합성이 뭐였지? 하고 한번 떠올려 봐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물의 여행인지, 왜 이번 단원에서 물의 여행, 물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중요한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합성을 배웠었는데요. 광합성의 뜻이 뭐였죠? 광합성이란? 그렇죠. 빛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드는 과정이다.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빛광자라고 그랬죠? 빛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식물이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한다? 네, 광합성이었어요. 그럼 하나 더. 광합성의 장소는 어디였죠? 광합성의 장소는 엽록체였죠. 녹색 알갱이. 엽록체가 녹색으로 보이는 것은 그 안에 그렇죠. 녹색을 띠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있었어요. 엽록소라는 색소.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러면 광합성 그 식을 여러분들이 광합성 전과정 식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식물이 광합성, 양분을 만들어내려면은 재료가 필요했었어요. 재료가 뭐였었죠? 그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물 열심히 준다라 그랬죠. 그래서 광합성, 양분을 만들려면 식물이 커가는 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물 열심히 줬던 거,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드는 데다가 화분을 놓았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재료였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알았던 거.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재료였어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분자식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CO2였습니다. 이산화탄소. 물과 이산화탄소가 재료였고요. 무슨 에너지를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장소는 어디였다? 엽록체였어요. 엽록체. 오늘은 이 엽록체가 잎에 어디 있는지를 잠깐 볼 거예요.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하여 무엇을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이다. 양분이었죠. 그래서 최초 산물이 뭐였냐면 포도당이었습니다. 포도당. 포도당은 곧바로 뭘로 만들어낸다? 그렇죠. 여러 개를 쫙 연결해서 녹말로 만들었어요. 포도당과 무엇을 만들었다? 산소였죠. 산소. 산소의 분자식 CO2였죠. 선생님이 과제를 쭉 보다 보니까는 포도당 분자식 너무 잘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포도당 분자식도 잠깐 써볼게요.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포도당의 분자식 이렇게 되는구나. 왜냐면 우리가 물도 알죠. 물의 분자식 H2O였죠. 포도당의 분자식은 C, 탄소가 6개 붙어 있고요. H, 수소가 12개. 엄청나죠? 그 다음에 O, 6개. 이렇게 붙어있는 포도당. 되셨나요?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광합성. 그 다음에 하나 더.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 여러분들 3가지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3가지 조건은 뭐였었죠? 네, 그쵸. 첫 번째는 빛의 색이었죠. 빛의 색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광합성 양이 쭉 증가하지만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일정해진다. 빛의 색이.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네, 이산화탄소의 농도였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광합성량이 쭉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해지더라. 그래프, 그 다음에 이 요인들 전부 다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는 거는 뺄 게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지금 노트에다가 쓰면서 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 다 나올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도였죠. 네, 맞아요. 온도. 온도는 일정 온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한 온도가 되면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프 모양 기억나시죠? 이때의 온도. 사람 체온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사람 체온은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에서는 몇 도라고 주어졌는지 나왔었나요? 네, 너무 자세하게 외우면 힘드니까 30에서 40도 정도. 우리 사람 체온이 한 36.5도를 보통 정상 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요 사이 정도의 온도가 최적 온도입니다. 최적 온도에서 제일 많이 증가했다가 오히려 온도는 더 올리면 올릴수록 뚝 떨어지더라. 요 그래프 모양 중요합니다. 네, 오늘 증산작용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맞아.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잠깐 보여주려고 찍어놓은 게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 로비에 몬스테라 식물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이 몬스테라 식물이 잎이 되게 굉장히 특이했죠. 식물의 광합성이 주로 잎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햇빛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생존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몬스테라 잎을 보면 밑에는 잎이 갈라짐이 거의 없고 위로 올라갈수록 갈라짐이 많다라는 그 대표적인 식물로 선생님이 몬스테라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선생님 영상 찍은 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둡지? 네, 영상 지금 보시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잎이 갈라져 있는 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네, 아래쪽에 보시면 또 어둡네. 네, 아래쪽에 보시면 몬스테라 잎이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네, 몬스테라 잎을 보시면은 그려질까요? 되네요. 지금 몬스테라 지금 잠깐 지나갔는데 이 밑에 잎은 뚫려 있는 게 없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몬스테라 사고서는 이거 잘못 샀나? 선생님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를 예상을 했었는데 처음에 나오는 잎 몇 개가 갈라져 있는 게 조금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잘못 산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하나 갈라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네, 두 개가 갈라져 있죠. 위로 올라갈수록 이 갈라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네,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죠? 쭉 올라가면 네, 위로 올라갈수록 갈라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 이유가 뭐였다?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틈이 굉장히 많죠? 여기도 중간에도 이렇게 뚫려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네, 잎이 점점 커질수록 빛 에너지를 잎에서 받아서 양분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다 막혀 있다면 밑에 있는 잎들까지 햇빛이 도달을 못하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잎까지 햇빛이 도달하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잎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찍었는데 옆에서 선생님 딸이 엄마 나는 재미없어 이러더라고요. 선생님은 굉장히 이거 딱 보이자마자 신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EBS 수업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교과서랑 그 다음에 학습지를 정리하는 걸로 이번 시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증산작용 공부하셨죠?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잎이었죠. 아이고. 네,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잎의 기공이었어요. 기공. 기억나세요? 네, 일단 증산작용이 뭐였냐면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이란 뭐였다? 네, 그렇죠. 잎의 기공에서 내 몸에 있던 물이 무슨 형태로? 수증기 형태로. 수증기 눈에 보여요? 네, 안 보여요. 그래서 기체 상태예요. 여러분들 물이 증산작 햇빛이 굉장히 강한 날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식물을 바라봤을 때 그 식물 잎에서 물이 뚝뚝뚝뚝 흐르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선생님 아침에 물방울 맺혀 있는 거 본 적 있는데요. 이거는 네, 아침에 이슬이 맺힌 거죠. 내 몸에 있는 물을 내보낼 건데 여러분들 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한 식물들은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햇빛이 굉장히 강한 날 잎에서 물이 뚝뚝 흐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날은 굉장히 증산작용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안 보이는 무슨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냐면 수증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증산작용이란 물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네, 증산작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증산작용이란 내 몸에 있는 물이 내보내려면 그렇죠. 필요 없어야 돼요. 너무 많거나
필요 없어야 돼요. 내 몸에 있는 물을 내보내는데 분명히 내보내려면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통로의 이름이 기공이었고요. 그 통로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지금 거꾸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랑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 내용은 기공이에요. 기공. 네, 증산작용 잘 몰랐는데 지금 방금 정리를 했죠. 식물이 기공을 통해서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물을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는 기공이죠. 기공은 틈이에요. 틈 또는 구멍. 쉽죠? 그러면 식물이 몸에서 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는데요. 그 기공을 만들기 위해서 표피세포를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공변세포라는 세포를 만들어서 모양을 변화시켜서 틈을 만들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일단 증산작용의 뜻 됐고요. 그 다음에 기공의 뜻 방금 얘기했죠. 외부와 통하는 작은 구멍이다. 근데 그 작은 구멍은 공변세포 2개로 만든다. 기초적인 거를 깔고 넘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분, 선생님이 지금 찍어온 화분을 예를 들 건데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를 줄 거냐면 물을 줄 거예요. 물. 아이고. 여러분들이 이 화분에다가 물을 줄 거죠. 그러면 이 물은 이 화분 흙 속에 이렇게 뿌리가 있을 겁니다. 네, 이 물은 뿌리를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뿌리에 작은 뿌리털이 있는데 그 뿌리털을 통해서 흡수가 된 다음에 물이 이동하는 관이 있어요. 그래서 줄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각 잎에 이 물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이 물이 타고 올라가는 그 통로의 이름이 뭐냐면 물관이에요. 물관. 되셨나요? 통로가 따로 있어요. 아무데나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파이프, 관같이 생겼죠. 파이프처럼 생겼다고 해서 물이 이동하는 관이 파이프. 그래서 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물관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동할 거다? 네, 잎을 통해서 잎까지 쭉 올라갈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랑 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지만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겠죠. 식물이 내가 빨아들여야지 하고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물이 거꾸로 상승을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 상승이 이 물 상승이 뭐 때문에 일어날 건지 한번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물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죠. 뿌리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관을 통해서 올라간다? 물관을 통해서 올라간다. 어디까지? 네, 잎까지. 그래서 이 물은 무엇의 원료였냐면 광합성의 원료였어요.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몸에서 양분을 만들어내야 되죠. 포도당을 만들기 위한 재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물이 사용을 할 거고요. 광합성에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물은 내보내야 되죠. 모든 것들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내보내는데 그 내보내는 통로 이름이 뭐냐면 기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공을 만드는 세포의 이름은 공변세포입니다. 네, 되셨죠? 네, 선생님이랑 이제 공변세포와 기공에 대해서 실험을 통한 걸 보면서 실험을 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개장풀 잎의 기공과 공변세포를 관찰하고 잎의 앞뒷면에서 기공의 분포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32, 133페이지입니다. 달개장풀 잎, 안전 면도날, 물, 스포이크, 받침 유리, 덮개 유리, 거름조리, 핀셋, 현미경, 실험복, 면장갑을 준비합니다. 달개장풀 잎의 뒷면을 비스듬히 찢어 얇고 투명한 표피를 벗겨냅니다.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 면도날로 벗겨낸 표피를 작은 크기로 자릅니다. 받침 유리 위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벗겨낸 표피를 물 위에 올려놓고 덮개 유리를 덮어 현미경 표본을 만듭니다. 잎의 앞면도 같은 방법으로 현미경 표본을 만듭니다. 잎의 앞면과 뒷면의 현미경 표본을 저배율로 전체 윤곽을 관찰하고
배율을 높여가며 관찰합니다. 현미경으로 달개장풀 잎의 표피를 관찰하면 입술 모양의 공변세포 2개로 둘러싸인 기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달개장풀 잎의 앞면과 뒷면에서 모두 기공을 관찰할 수 있지만 앞면보다는 뒷면에 더 많이 분포합니다. 네, 실험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을 했으면은 이 실험을 너무나 이렇게 눈에 띄는 실험이기 때문에 엽록체가 보이는 것만큼 기공, 공변세포도 굉장히 잘 보이는 실험이에요. 조금 선생님이 영상을 보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미경으로 배율은 지금 똑같이 200, 200이죠. 현미경으로 볼 때는 저배율로 찾아서 일단 상을 찾고 그 다음에 배율을 높여가면서 관찰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200배 배율로 봤을 때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일단 앞면 그 다음에 뒷면을 관찰을 했죠. 여기에 관건은 굉장히 얇게 표피세포 선생님이 잎의 구조를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굉장히 얇게 잘 벗겨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여러 겹이 겹쳐 있으면 안 보이겠죠. 한 겹을 최대한 잘 빼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보시면 입술 모양의 이렇게 생긴 부분이 보이죠. 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기공, 공변세포가 전부 다 있습니다. 뒷면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입술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일단 앞면과 뒷면 중에서 기공, 공변세포가 누가 더 많이 보이더라. 네, 뒷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은 잎의 뒷면에 기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공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네, 공변세포예요.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공변세포가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공변세포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틈이 있죠. 네, 이 틈이 이름이 뭐냐면 기공이에요. 기공. 그래서 기공만 말하면 거기에는 공변세포 얘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같이 봤을 때 뭘 알아야 되냐면은 네, 앞면과 뒷면 중에서 기공은 어디에 많다? 네, 맞습니다. 뒷면에 많다. 이걸 일단 보시면 됩니다. 뒷면에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앞면보다 뒷면에 많은 이유는 그렇죠. 지금 앞면에 기공이 틈인데 기공,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구멍이라 그랬죠. 이 구멍이 막히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손상을 입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강한 햇빛. 앞면은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유리한 점을 또 만들어 놔야 될 게 있어요. 강한 햇빛, 뭐 빗물, 먼지, 이런 거로부터 네,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공과 공변세포는 어디에 많이 분포한다? 네, 잎의 뒷면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공변세포 모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다시 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이랑 뒤에를 먼저 볼까요? 뒷면에 더 많이 분포한다. 네, 지금 보시면은 세포 모양을 변화를 시켜요. 지금 보면은 옆에 주변에 이렇게 세포들이 있죠. 여기 주변에 이렇게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을 모양을 변형시켜가지고 이런 공변세포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죠. 공변세포를 만들어서 이 공변세포가 딱 맞물리면 이렇게 맞물리면 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거를 기공이 닫혔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공변세포가 이렇게 휨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글게 휨으로 인해서 가운데 틈이 생기는데 이 틈의 이름이 뭐다? 기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그림 보시면은 초록색 알갱이들이 보이죠? 이 초록색 알갱이들이 뭐냐면 네, 맞습니다. 엽록체예요. 지금 여기 차이점을 보시면 옆에 있는 세포들은 엽록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엽록체는 다른 세포에 지금 일단 공변세포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에는 없고요. 공변세포에 뭐가 있냐면 엽록체가 보여요. 초록색 알갱이들이 동글동글 있는 게 보여요. 이 엽록체가 하는 일, 엽록체는 뭐의 장소였다? 네, 광합성의 장소였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선생님이 잎의 구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는지 잠깐 볼게요. 선생님이 몇 번 설명을 하다가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잎의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볼까요? 네, 잎의 구조를 간단하게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잎이 생겼죠. 이렇게.
네, 인맥. 네, 잎의 단면을 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쪽은 어디냐면 앞면이죠.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는 앞면이고요. 우리 눈에 지금 뒷면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지금 상상 속에서 보이지만은 뒷면이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얘를 단면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자르고요. 잘라서 단면, 이거를 그대로 네, 받침 유리에다가 그대로 잘라서 오면은 우리가 보는 건 앞면이죠. 근데 선생님 얘기했지만 어디를 보고 싶다? 단면, 그 층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낸 거를 90도 회전을 시키죠. 90도 회전을 시켜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싶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선생님이 90도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얇겠지만 설명을 위해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금 왼쪽 그림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면은 앞면만 보이죠. 근데 이 앞면 이렇게 잘라낸 거를 90도로 돌리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위에가 앞면이고요. 아래쪽이 뒷면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이해 가시죠? 지금 왼쪽에 있는 잎을 이렇게 잘라내서 거기를 90도로 돌린다란 얘기예요. 90도 모르는 사람 설마 없겠지? 90도를 돌려서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면 여기 맨 위에가 앞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뒷면이 될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앞면, 그 다음에 아래쪽이 뒷면. 되셨나요? 네, 지금 식물의 앞면, 뒷면을 보시면 안쪽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층이 있는데 여기는 표피라고 얘기를 해요. 표피. 그 다음에 이 표피를 이루는 하나하나, 구성 요소 하나하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표피세포라는 말을 써요. 표피세포. 표피세포. 뒷면에도 이렇게 표피세포가 있어요. 네, 표피세포가 있죠. 근데 위에를 조금 지울게요. 표피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에너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면으로는 빛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표피세포 모양을 변형을 시킨다라 그랬죠. 지금 표피세포 모양을 변형을 시킬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지금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옆면으로 봤을 때는 이 구멍이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윗부분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표피세포를 두 개를 쌍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변화를 시킨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틈이 생기죠. 원래 표피세포가 나란히 쭉 있을 때는 틈이 없어요. 근데 표피세포의 모양을 변형을 시켜서 이런 모양으로 변형을 시키면 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틈의 이름이 뭐다? 기공입니다. 기공. 이 아래쪽에 보시면 세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부분이 앞면 쪽에 있어요.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여기가 울타리 조직이고요. 울타리 조직. 그 다음에 잎 안쪽에 잎맥, 관다발들이 있을 거고 물관을 통해서 물이 여기까지 이동을 했겠죠. 그 다음 밑에는 세포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요. 스펀지 조직 같이. 여러분들 스펀지 뭔지 알죠? 여기가 해면 조직이에요. 해면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해면 조직을 지나면 그 다음에 다시 뒷면에 네, 그렇죠. 뒷면에 표피세포가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앞면은 굉장히 빛도 강하고 네, 빛도 강하고 그 다음에 뭐 빗물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면이 아니라 보통 기공은 어디에 존재한다? 그렇죠. 뒷면에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변형을 시켜서 틈을 만들어내더라. 네. 근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엽록체였죠. 엽록체는 어디에 있냐면 네, 공변세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울타리 조직. 울타리 조직에 있는 세포들의 엽록체 많고요. 그 다음에 해면 조직에도 엽록체가 있어요. 그래서 엽록체가 있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어디에 엽록체가 있냐면은 공변세포,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잎을 여러분들이 앞뒷면을 봤을 때 앞면이 더 초록색이 진하고 뒤집어 보면 약간 연하죠. 그 이유는 빽빽하게 지금 녹색을 띠는 엽록체들이 많이 들어있는 울타리 조직 빽빽하게 들어찬 게 앞면. 근데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 광합성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빛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 엽록체들이 많이 존재하는 울타리 조직, 세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선생님이 지금
공변세포를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네,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장소 어디라 그랬죠?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인데 엽록체가 있는 장소. 첫 번째 공변세포고요. 공변세포.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였다? 네, 울타리 조직입니다. 울타리 조직. 잘 안 써지지? 울타리 조직.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아래쪽에 그렇죠. 해면 조직, 스펀지 같아요. 구멍이 듬성듬성. 선생님이 왜 듬성듬성인지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울타리 조직은 빛을 받아서 엽록체에서 빛을 받아서 양분 만들기 바빠요. 굉장히 바쁘고요. 그 아래쪽에서도 일어나야 되는데 듬성듬성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거기까지 머릿속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공변세포 모양 보겠습니다. 공변세포 모양 보시면은 첫 번째 공변세포 두 개. 공변세포 두 개에 의해서 기공이 만들어지는데 기공이 열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닫힌 상태가 있죠. 기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변세포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데요. 이 원리를 보시면 일단 물풍선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풍선을 불 때 처음에 풍선을 불 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한번 후 분 다음에 풍선이 한번 불어졌다가 다시 바람을 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 때는 어떤 느낌인가요? 네, 첫 번째 불 때보다는 조금 수월한 게 느껴져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고무풍선이 굉장히 두꺼웠죠. 두꺼울 때는 늘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고무풍선이 한번 늘어났다가 다시 늘어나서 불었다가 다시 바람을 빼면은 네, 얇아졌죠. 그래서 얇은 쪽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두꺼운 쪽은 덜 늘어난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시면 공변세포, 표피세포가 공변세포 모양으로 바뀔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안쪽의 세포막을 좀 두껍게 만들어요. 여기. 이 부분을 두껍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의 세포막을 조금 얇게 만들어요. 그러면 물풍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물이 들어갔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방금 얘기했지만 두꺼운 쪽은 잘 못 늘어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쪽에 두꺼운 쪽은 많이 못 늘어나고요. 바깥쪽은 그렇죠. 얇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안쪽은 많이 못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바깥쪽이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틈이 생긴다라 그랬죠. 그 틈의 이름이 뭐냐면 기공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지금 다 지워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공이 열려 있어요. 기공이 열렸다란 얘기는 공변세포에 뭐가 많이 들어간 상태일까요? 네, 공변세포에 물이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물이 많이 들어가면 두꺼운 쪽은 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얇은 쪽은 많이 늘어나죠.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변세포 두 개가 틈을 만들고요. 그 기공을 통해서 식물 체내에 있는 기체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광합성 필요한 물질,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물질, 산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물도 기체 형태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올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또는 반대로도 어쨌든 반대는 아니군요. 지금 산소나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이동 통로는 뭐다? 네, 기공입니다. 기공. 다시 물이 빠질 거예요. 물이 쭈루룩 공변세포에 있는 물이 빠지면 기공이 닫히겠죠. 기공이 닫히려면 공변세포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야 되고요. 기공이 열리려면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네, 이거 보고 한번 넘어갑시다. 기공의 역할 및 구조를 보시면 기공을 통해 무엇뿐만 아니라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식물 안팎으로 드나든다? 네, 수증기뿐만 아니라 산소나 이산화탄소도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잎의 앞면보다는 어디에 더 많다? 네, 뒷면에 더 많아요. 뭐 강한 햇빛, 먼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앞면보다는 뒷면에 더 기공이 많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한 개의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공변세포, 네, 두 개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산작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 정리할 거냐면 134페이지, 135페이지 정리할 거예요. 네, 지금 증산작용 선생님이랑 지금 거꾸로 가서 구조 원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증산작용에 왔죠. 식물의 잎에서 기공을 통해
이제 기공이 어딘지 알겠죠? 공변세포 2개로 만들어지는 틈이에요. 물이 증발하는 현상. 물이 어떤 형태로? 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 형태로. 증발이라는 말에 포함이 돼 있죠. 증발은 물이 수증기 기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게 증발이었죠. 네, 증산작용은 무엇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된다. 열리고 닫힘. 그렇죠. 기공입니다.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이 될 거고요. 기공이 열리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갈 거고요. 기공이 닫히면 네, 맞아요. 기공이 닫히면 못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된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식물의 기공은 주로 언제 열린다? 낮에 열려요. 이것도 중요하죠. 왜 낮에 열리는지. 네, 그래서 식물의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기 때문에 증산작용은 언제 활발하게 일어난다? 네, 낮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 부분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왜 식물에서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는지. 네, 선생님이 지금 노트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그냥 그릴까요? 지금 보시면 기공이 열리려면 지금 낮에 열린다라고 그랬죠. 기공이 열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 공변세포가 팽팽해져야 돼요. 공변세포가 이렇게 팽팽해지려면 뭐가 이 안으로 많이 들어와야 된다? 네, 물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공변세포 안에 물이 많이, 물풍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물이 많이 들어와야 늘어나는 차이에 따라서 여기 가운데 구멍이 생기죠. 틈이 생기죠. 그래서 이 물이 언제 밀려 들어오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물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아셔야 되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삼투라는 개념인데요. 물은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까지 올라간다. 언제까지냐면은 그렇죠.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뭐든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낮에는 뭐가 활발하냐면 네, 낮에는 광합성이 활발합니다. 광합성이 굉장히 활발해서 뭐를 계속해서 이 세포가 만들어내냐면 네,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양분이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어디서 만들어내면 엽록체죠. 그래서 포도당을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공변세포의 농도가 고농도가 됩니다. 포도당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물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그래서 옆에 있던 옆에서 이제 물이 들어올 거예요. 이 공변세포로.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기공이 어떻게 된다? 네, 기공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밤엔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햇빛이 일단 없죠. 햇빛이 없으면 아무리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죠. 광합성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이 빠져나갈 거예요. 반대쪽으로. 언제까지? 네, 균형을 이룰 때까지. 그러면 열렸던 기공이 닫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광합성이 활발할 때는 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공변세포의 물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공변세포의 모양 변화에 의해서 안쪽으로 기공이 생겨요. 그래서 기공이 열려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언제? 네, 그렇죠. 낮입니다. 네, 증산작용이 주로 낮에 일어난다라는 거, 낮에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고요. 이 증산작용이 언제 많이 일어날까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조건은? 네, 증산작용은 보시면 체내에 있는 물이 빠져나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증산작용은 물이 무슨 형태로 빠져나간다?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 빨래가 잘 마를 조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빨래가 축축하죠. 말랐다란 얘기는 옷감에 붙어있던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조건은 빛이 강할 때입니다. 빛이 강할 때. 두 번째, 온도가 높을 때. 네, 온도 높을 때 빨래 잘 마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람이 잘 불 때입니다. 바람이 잘 불 때. 그 다음에 외부의 습도가 어떨 때 빨래가 잘 마를까요? 한여름에 장마철, 비가 굉장히 많이 며칠 동안 비가 오는 날은 빨래가 잘 마르지 않죠. 그래서 습도가 낮을 때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건조할 때. 이럴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 증산작용을 보시면 그 밑에 교과서 아이고야. 잠시만요. 네, 교과서 밑에 보시면
증산작용이 밑에 교과서 지금 134페이지예요. 네, 134페이지 보시면은 증산작용의 의의가 나와요. 증산작용. 증산작용이 뭔지 일단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의의가 쉽게 들어올 텐데요. 증산작용은 일단 선생님이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증산작용 보시면은 첫 번째, 식물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요. 답이 먼저 나왔죠. 잠깐만. 네. 네, 식물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죠. 내 몸에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이 너무 많아도 식물이 죽게 되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선생님 얘기했어요. 식물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어 무엇을 조절하냐면 내 몸의 수분량을 조절해요. 그래서 내 몸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 몸에 증산작용, 이런 빠져나가는 통로가 없으면 수분량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물이 수증기로 증발할 때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죠? 네, 그렇죠. 열에너지를 흡수하죠.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내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증산작용의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지금 이게 글자 때문에 안 보이니까는 지울게요. 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물관을 통해 줄기에서 물이 이동하는 통로 이름이 물관이었어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물관을 통해 잎까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돼요. 잎까지. 이 식물이 내가 이걸 펌프질해서 올려야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증산작용, 여러 가지 그 물 이동의 원동력이 있지만 물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증산작용이 있습니다. 윗부분에서 자꾸만 빼내가니까 물의 응집력에 의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일단 쉬운 것부터 합시다. 지금 줄기에 수업 시간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쉽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노트를 다시 띄울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 물 분자들 여러분들 아시니까 이제 이 물 분자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꼭 비즈처럼 선생님이 지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 물 분자들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데 이 물 분자들이 서로 붙잡아내는 힘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물의 응집력이라는 말을 써요. 서로 네, 주변을 끌어당기는 힘, 물의 응집력.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네, 여러분들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꿰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의 응집력이 있고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그다음에 증산작용에 의해서 이 물이 빠져나갈 거죠. 아이고. 네, 이 물이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를 붙잡고 쉽게 생각하면은 네, 비즈를 붙잡고서는 선생님 손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여기 있는 비즈를 쫙 잡아당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쫙 잡아당겨져서 지금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구슬들이 쭈루룩 딸려서 올라가겠죠.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구슬들이 딸려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상승의 원동력의 한 과정이 됩니다. 증산작용이. 되셨나요? 그래서 증산작용에 의해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밑에 보시면 네, 다시 넘기고 네, 식물 내부의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내 몸의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네,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식물 체내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그렇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제공해 준다. 이게 증산작용의 의의입니다. 되셨죠?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선생님 빨리 끝내줄게요. 네, 교과서 135페이지 스스로 점검 문제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 보시면 식물 잎에는 외부 활동하는 작은 무엇이 분포한다. 그렇죠. 작은 기공이 분포하여 이곳을 통해 물이 증발하는 무엇이 일어난다? 네, 증산작용이 일어난다죠.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네, 두 번째, 뿌리로부터 잎에 공급된 물은 식물의 무엇의 원료로 사용된다? 물이죠. 물은 네, 광합성의 원료로 사용되죠. 광합성의 원료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무엇이 되어 식물의 바깥으로 나간다. 나머지는 네, 수증기가 돼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른쪽 창의적 사고력 보시면은 네, 수련 잎이 나와 있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련. 네, 물에 떠 있는 잎이죠. 물에서 피는 꽃. 네, 지금 보시면은 수련 잎은
기공이 어디 있을까요? 그쵸? 물에 닿는 부분에 있으면 안 되니까 기공은 앞면에 있을 겁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잎의 기공은 어디에 많이 분포한다? 네, 뒷면입니다. 네, 학습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피세요. 네, 학습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지 피셨나요? 네, 첫 번째 보시면 잠시만. 네, 학습지 첫 번째 거 보시면 네, 학습지 배움 목표 보세요. 배움 목표 보시면 광합성에 필요한 무엇과 그쵸? 물의 이동과 무엇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증산작용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수업 목표였어요. 두 번째, 잎의 무엇을 광합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네, 증산작용이었습니다. 증산작용. 네,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의 표피에는 가장 바깥에 있는 게 표피였죠. 외부와 통하는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네, 기공입니다. 기공은 입술 모양의 어떤 세포 두 개가 만들어낸다라고 그랬죠? 공변세포였죠. 공변세포 두 개가. 네, 그 다음에 기공이 열리면 어떤 물질이 이동하냐면 물이 수증기 형태로, 그 다음에 다른 기체들, 산소,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 다음에 뒷면에 무엇이 많다? 기공과 공변세포가 더 많이 분포하죠. 이유는 강한 햇빛, 빗물,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증산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 식물체 내의 물은 수증기가 되어 기공을 통해 식물의 바깥으로 나간다. 이처럼 잎에서 물이 증발하는 현상을 네, 증산작용이죠. 증산작용. 증산작용은 누가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한다? 네, 기공입니다.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된다. 언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낮이에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낮. 세 번째 거 중요하죠. 증산작용의 역할, 의라고 그랬죠. 선생님 발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식물체의 수분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증산작용이 있어서 내 몸에 너무 물이 많으면 내보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온도 조절이죠. 주변의 열을 빼앗아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상태 변화는 열에너지 흡수였습니다. 1학년 때 우리 배웠어요. 열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은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식물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 상승의 원동력을 제공해줘요. 기공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그 부족한 물을 쭉 그 구슬 생각하시면 된다라 잡아당기면 쭉 딸려서 올라가죠. 잎에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잎맥과 줄기, 뿌리 속의 물을 연속적으로 끌어올린다. 이게 증산작용의 의의였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중요하다고.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학날 봅시다.